이제 조세와 관련된 이제 용어 정리 17페이지 국세 나오죠. 국세. 국가가 재정 경제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도만 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앞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 신고기간, 납세지 있죠. 그러면 기간과 기한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간과 기한의 차이. 그 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를 껴하시면은 이제 가장 먼저 자, 중개사무소 차리게 되겠죠. 자, 중개사무소 차려서 이제 중개를 하고 나면은 뭘 받아요? 우리가 중개 수수료를 받죠. 자,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은 자, 여러분들은 누가 납세 응자예요? 여러분들이 곧 납세 응자 되겠죠. 즉 세금을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는 여러분 곧 중개사예요. 이거서 딱 중개집 시작하시면은 중개집 시작해서 딱 그 금액이 크고 적든 딱 수수료 한번 받잖아요. 네? 건당 얼마가 아니라 진짜 편법이긴 한데 보통 수수료는 1% 받아요. 1%. 토지나 상가 매매 수수료가 1%를 받아요. 0.9%인데 0.1%는 실비 항목으로 1% 정도를 받아요. 그것은 이제 사람 조율할 수가 있는데 1%를 보통 받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내 땅은 한 1억만 받아주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1억 5천에 팔면은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 항목은 항상 당사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되죠.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제가 아니고 제 아는 분의 같이 하시는 중개사가 땅을 3만 원짜리를 그분은 6만 원에 아니 3만 원짜리 자기 땅을 6만 원에 팔아달라 했어요. 6만 원에 팔아달라 했는데 그 사람이 9만 원에 판 거예요. 9만 원에 팔면서 6만 원에 판 것처럼 해서 속여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소리를 다 받아가지고 매수한테 가가지고 그냥 사인해가지고 나머지 돈만 입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모든 소리를 다 받았으니까 자기가 대신 받았으니까. 그리고 중개사 매수하고 사인해버리고 계약 다 끝내고 수수료 나머지 자기가 다 떼고 또 중개 수수료 별도로 1% 또 떼고 그래가지고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뭔 문제가 생겼냐면은 나중에 모르잖아요. 거래 끝나니까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우리 계약서에 있으니까 이제 계약서 갈아 넘겨줬죠. 계약서가 있으니까는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근데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9만 원에 샀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는 6만 원에 팔았는데 신고당해서 취소됐어요. 이런 것은 바로 취소예요. 이게 서로가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게 이렇게 좀 그거 사기성이 좀 심했죠. 그거는 그게 1,200평이가 되는데 평당 3만 원이면은 안 들키려면 어떻게 돼? 네? 안 들키려면 매도자한테 매도자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딱 가서 말해요. 9만 원이라 하면은 6만 원 팔달라면
그러면 고객님 이제 뭐냐? 사장님 제가 7만 원 팔아드릴 때 7만 원에 팔아드릴까 그 이상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6만 원 팔았는데 7만 원까지 준대? 그럼 웬만해서는 오케이 해요. 더 받아주고. 예. 근데 좀 까칠하신 분들은 7만 원? 7만 원 더 팔면 내 건데 왜 네가 가지려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9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다 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9만 원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향후 발생 가능성이라는 걸 예측을 했을 때 충분히 9만 원 받아도 이분은 한인이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9만 원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했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지금부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9만 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셔야지 속여서 하시면 안 된다. 네. 아무튼 수수료가 적금 만간에 제가 처음 수수료 받은 게 250이었어요. 250. 네. 양쪽에? 네? 3점? 한쪽만요. 중개수까지 해가지고 공동 중개로 돼 있어가지고 2억 5천짜리를 팔았는데 상가 부지인데 땅만 팔았는데 아무튼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금액이 크든 적든 어떻게 해요? 기분 좋잖아. 네. 처음 계약 썼을 때는 막 손 떨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주변에 다 물어봐가지고 양식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한번 써보고 옆에다가 똑같이 그러고 나서 사인하고 막 뜰 때 뭐예요? 뜰 때는 괜히 긴장돼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돼가지고 하잖아요.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다음부터는 처음 할 때는 이걸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중개사 그 갖고 있잖아요 서류를 가서 직접 한번 써보고 옆에서 직접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사인 받았죠. 그렇게 떨려요 처음 받을 때는. 아무튼 처음 받게 되면 돼요. 우리가 첫 얼굴 받을 때 막 똑같이 기분 좋죠. 네. 자 받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내야 될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우리가 항상 과세 대상이 뭐냐면은 국가가 뭘 보고 세금 매기냐, 뭘 보고. 네, 소득을 매기는 거잖아요. 소득이 뭐예요? 중개 수수료잖아요. 중개 수수료 뭐 세금 매긴다. 그러면은 이게 과세 시험에서 과세 대상이가 나오면 좋은데 다른 게 나와요. 과세 객체, 과세 물건. 시험에 똑같은 말이에요. 과세 객체 또는 과세 물건. 다음 과세 객체로서 타당하지 않는 거, 과세 물건으로 타당하지 뭐요? 세금을 이게 과세라는 게 여러분 좀 개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개념 모르잖아요. 많이 들어봤네.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냥 세금을 부과하는 거. 한자 풀이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뭐냐? 중개 수수료. 세금을 부과하는 그 물건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그 객체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일단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1년이 딱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합계를 해서 자, 12월 31일 날 뭐예요? 여러분들이 딱 정산을 하죠. 얼마 벌었는가? 네. 정산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을 가지고 언제까지? 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몇 월? 5월이요. 네. 5월까지 자, 우리가 이것을 5월까지 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합계를 낼 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계를 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애매하죠. 나는 사업을 언제 시작했냐? 3월 1일 날 중개사 따고 1월 달에 2월 달에 발표를 해서 1월 달에 교육을 받고
2월 달에 자리 알아보다가 3월 달에 중개업을 개업을 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보통은 1년 단위로는데 사업 개시 시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이 있거든요.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만약에 그 애가 신규 개업을 했으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도 돼요. 또 어떤 게, 자, 내가 계약을 했는데, 자, 당사자가 12월 31일 날, 자, 얼마짜리 내가, 자, 학기 내가 올해 내가 총 1억을 벌었어요. 자, 번 것만 못 볼 것 같죠?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토지 10억짜리 한 건만 하면은 2천만 원. 그래서, 그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은 몇 건만 하면 5건만 하면 10억짜리 5건만 하면 1억 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억을 벌었는데, 자, 기말 되니까 또 한 30억짜리 토지 중개 수수료가 들어왔어. 계약을 했어. 12월 31일 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오래 하게 되면은 금액이 커지니까 뭐요? 세금이 누진세율 적용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객님 좀 기다렸다가 1월 2일 날 하게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계약서를 쓰게 해요. 다음 기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야지 소득 분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과세 기간. 자,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돈을 얼마 낼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버는데 총 들어온 돈이 소득이 1억이란 소리잖아요. 소득이. 그러면 내가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뭐 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현장 가는 것을 법적 용어로 뭐라 해요? 네, 임장활동을 해요. 네, 임장활동 가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네, 등기부 떼고 권리 분석하고 뭐 이런 절차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값 들어가지. 그 다음에 종이값도 들어가지. 내 다리도 아프지. 가서 밥도 먹어야 되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또 좀 인테리어를 또 바꿨거나 뭐 소파를 새로 들어왔다. 컴퓨터가 좀 노후가 돼서 컴퓨터를 바꿨다. 다 경비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다 뺐기 때문에 뭐요? 총 소득에서 자, 필요 경비를 뺀 다음에 뭐요? 네, 소득 금액이 나온 거죠. 이 소득 금액인데 또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공제가 있으면 공제를 하고, 만약에 일정한 공제가 있으면 공제를 하고, 나온 금액이 우리가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요? 곱해서 딱 금액, 이제 내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5월 말일까지 뭐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이 5월 말일까지가 우리가 납부 기한이라고 해요. 기한.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자, 납부를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중개업을 하실 때 전체적인 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책에 보시면 과세 기간이라고 있죠. 과세 기간. 자, 과세 기간이란 뭐 쭉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득세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 안에 원칙은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 다음에 사망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은 출국일까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즉 회계기간이 법령 또는 정관이 등에서 정하는 기간. 한번 들어보죠. 법인이 뭐냐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언제가 과세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은행 같은 경우 보통 3월에 3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정관.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2번 내죠. 네. 1기, 2기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간이과세세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등록 면허세는 등기 등록 전. 소득세는 언제까지? 5월 31일, 5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는 그 신고 끝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2월 25일. 법정적으로 정확하게 2월 25일까지. 상속증여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왜 상속세는 6개월이고 증여세는 3개월일까요? 상속세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참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우리가 49세도 지내야 되고, 그것도 수습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더 주고, 3개월 더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이치. 납세이지 20페이지 박스 볼게요. 박스만. 지방세,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무슨 세다? 네? 지방세잖아. 다 지방세다. 지방세는 어디다 세금 낸다? 네. 시청. 네, 정부청사.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 광역시, 자치구, 도. 그 정도로 하시면 되죠. 순천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세금 내요? 순천시에다 내잖아요. 순천시에다. 네. 국세는 개인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개인은 다 세무사에다 낸다. 그 정도만. 소재지 관할. 항상 소재지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는 게 가장 편하죠. 여러분들 사는 데서 내는 게 편하지 뭐 이상한 동네 가서 내려가면 짜증나잖아. 네.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뭐예요? 과세 대상은 어디다 세금을 매길 것이냐. 그거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서 한 가지만 볼게요.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본래 납세 의무자와 이것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본래 납세 의무자는 원래 내야 될 사람, 즉 중개사는 뭐예요? 중개사가 소득을 벌었으면 중개사가 내야 되겠죠. 본래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경우, 그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보충적 납세 의무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민법이 사죠. 연대 납세 의무자. 즉 본래 내야 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누가 내야 돼요? 네, 연대 납세 의무자가 그 돈을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네. 우리가 IMF 때 기업들이 줄 도산한 이유 뭐예요? 이 기업이 저 기업 보증서 주고 이 기업이 저 기업 보증서 주고 서로 보증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업 망하면은 나머지 보증 누구 얘한테 다 떠맡기죠. 그러면 A기업 망하면 B기업 다 떠맡아고 B기업도 망하고 B기업이 망하면 C기업도 다 떠맡아고 C기업 망하고
이렇게 줄도사는 원인이 연대 부족 때문에 연대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는 뭐요? 납세의무자가 갖고 있는 뭐요? 모든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해야 돼요. 100% 전부 다 부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인수할 때, 자, A라는 가게가, 자, A가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을 자기가 이제 팔고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누구한테 넘겨주자? B한테 넘겨주죠. 그럼 B는 사업을 전부 다 인수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법적용어로 뭐라 해요? 입법시 아직 안 들어갔나요? 네. 이것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승계라고 부르거든요. 승계. 네. 승계인데 우리가 하나씩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불러요. 네.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식당은 식당 탁자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식기시설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있고.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싹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해요. 한꺼번에 다 묶어서 넘겨준다 해서 포괄승계라고 해요. 그럼 포괄승계는 A가 갖고 있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자, B 입장에서는 채권 넘어간 거 좋잖아요. 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채무 뭐예요? 네, 빚이잖아요. 이 채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요 납세금 들어가요. 근데 얘가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세금 얼마면, 자,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600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내놨어요. 그럼 400만 원 세금 남았잖아요. 누가 자고요? B가 다 챙겼잖아요. B가 자요. 그래서 B가 제2차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 중개하실 때 식당 그러니까 포괄 승계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긴 것도 가끔. 그러면은 승계하실 때 요 채무 관계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채무 관계 잘 보시고 이게 쓰실 때 모든 채무 관계 잘 보시고 얘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지금 A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B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채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A가 돈 좀 있다면은 돈 좀 갖고 있다면 내가 그거 다 해결할게요. 해결하고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자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뭐 거래 금액에서 좀 깎아줄 테니까 당신 B가 좀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없이 넘겨줬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채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기업하실 때 이런 게 이제 거래 사고가 생기는 거죠. 한 번씩 그렇게 터지면 어때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한 번씩 골치 아파져가지고 자 이게 우리가 중개업이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중간에 사인 한번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전문적 지식을 쌓고 그만큼 노력을 했고 이게 여러분들이 딱 중개업 그 서비스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1위가 뭐예요? 전문성 부족이에요. 서비스 고객 불만에서 1위가 전문성 부족, 2위가 사후 서비스가 약하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1, 2위거든요. 근데 전문성 부족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처럼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지식 쌓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거래할 정도 된다. 부동산 거래업을 할 정도 된다 해갖고 자격증을 발급받았잖아요. 근데 할 정도 되는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책 다 던져버리고 뭐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솔직히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궁금한 내용이 생겨요. 직접 하시다가도. 근데 실제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안 해지는 것보다는 네,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그래서 이제 꾸준히
틈날 때마다 조금씩 보셔야 돼요. 실제 현장에 가서도 그런 게 막 많이 있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 왜냐면 내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A랑하고 B가 있는데 A가 남편이에요. 보여지고 뭐예요. 근데 이분이 6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 얼마 샀냐? 1억이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하게 되면은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은 뭐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5억 차이 양도소득 상당히 40% 낮아도 네, 8배 되고 뭐 공제 막 해도 1억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아깝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속 증여세가 저희 시험에 없더라도 좀 공부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A가 파는 게 아니라 B한테 이것을 팔아버려요. B가 누구예요? 와이프. 네. 파는 게 힘들다 뭐예요? 증여로 때려버립니다. 증여. 네, 증여해줄 때. 얘한테 누구나 증여하면 증여세가 또 똑같이 물잖아요. 네. 증여세를 물게 되면은 그 증여세가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얼마짜리로 증여할 건지 지금 파악이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최대로 해서 금액을 증여를 한 다음에 이분이 그 증여한 다음에는 몇 년 내에 부부가 증여한 몇 년 내에 거래가 금지되거든요. 받은 물건은 2년 정도 돼요. 2년 뒤에 팔게 되면 돼요. 세금 크게 안 나요. 그때 계산할 때 세금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2억짜리 뭐예요? 3천만 원 세금을. 이건 탈세가 아니죠. 정당을 준 거잖아요. 정당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뭐예요? 그 기간 내에 이분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분은 거래 못 한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갖고 나 세금 말하고 거래 못 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고객 아예 놓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아직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걸 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돼도 3년 뒤에 수익이 될지, 2, 3년 뒤에 수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2차 납세 문제까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을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금에서 보증을 쓰게 되면 보증이 있겠죠.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자, 그다음에 뭐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했어요? 뭐에 대해서?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금을 매죠.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은 뭘로? 세율로. 세율로.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죠.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과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과세 표준이 뭐냐? 세율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게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자, 뒤에 이제 뭐 과세 표준에 따른 변화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자, 비례세율 그냥 간단하게 용어세요. 비례세율은 그냥 그대로 고정되었고 뭐 사면은 자 취득세 몇 프로? 4.6%. 이게 비례세율. 비례세율. 무조건 4.6%잖아요. 10억짜리 사도 4.6%, 1000만 원짜리 사도 4.6%. 토지
네? 네. 취득세. 네. 취득세는 네, 무조건 4.6% 똑같이. 근데 토지는 그게 4.6%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는 뭐냐? 상가나 일반 토지를 말하는 거고 주택이랑 좀 틀려 더 취득세. 주택 같은 거 더 적어. 이게 조금씩 틀리는데 기본세율은 4.6%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누진세는 세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득세. 자, 소득 1,200만 원까지는 제가 말하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이게 6%예요. 2,400만 원까지는 15%예요. 4,800만 원까지는 24%예요. 그리고 거의 바뀌어가지고 8억 6천인가? 8억 8천 8억 6천은 아니 8,600 이런 33%. 그 다음에 1억 5천까지는 38%. 쭉 세율이 이렇게 있어요. 뭐요? 소득이 크면 클수록 뭐요? 세금이 점점 늘어나죠. 이게 누진세. 자. 그리고 이제 세율 적용 방법은 일정세율, 표준세율을 말하는데, 일정세율은 과세권자가 그냥 조정할 수 있는 세율, 그리고 표준세율은 항상 적용하는 세율.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쭉 넘어가시고 제한세율 이것도 상관이 없으시고. 자,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초과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는 조세로 틀린 것이죠. 취득세 무슨 세? 비례세. 네. 상속증여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누진세, 재산세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조세율, 이것은 지금 당장 모르시니까 한 바퀴 돌고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책 한번 다 보고 나서 이 문제 풀면은 그때 풀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조세율 징수, 자, 보통 징수, 신고 납부, 특별 징수. 자, 보통 징수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세금 결정해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뭐요? 국가에서 세금을 결정해갖고 날라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네, 종합부동산세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자, 이것은 내가 상속세를 안 하도 뭘 해요? 우리가 상속세를 신고 안 해도 뭐예요? 국가에서 사망하시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해가지고 그 재산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내가 여기 신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또 강원도에도 있다. 그러면은 각 지역에 해당하는 세금 내겠죠. 재산세 내겠죠. 근데 국가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을 보니까는 일정한 소득 수준 재산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넘어선 거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 더 내라고 나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그래서 보통 징수라는 것은 국가가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그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게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자, 옛날에 이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뭐라냐면 자식들한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뭘 해줘요? 아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부하냐고 고생했다고 외제차 한 대씩 뽑아주죠. 이거 뭐예요? 증여예요, 증여. 근데 얘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외제차를 뽑으면 외제차 한 대가 얼마예요? 1억 넘어가잖아.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여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 신고를 안 했잖아요. 국가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차를 본인이 하고 얘한테 너 뭐라라고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국가는 신고 안 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 돌아가시면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쭉 나와버리니까 그 재산 갖고 세금 매겨버리면 되는데, 예,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것을 누굴 주더라도 딱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냐 주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명의가 확실히 딱 변경돼 버리면 그 변경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여냐 뭐냐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라게 해요 우선. 예, 매매냐 증여냐. 소유권 이전됐다고 해서 이게 증여냐 매매냐 보자. 부부간 거래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매매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증여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 일반적으로 증여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하면 몰라.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싹 조사하면 나오는데 증여는 신고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국세해가지고 뭐요 보통 징수돼 있는데 일반적 증여세는 신고 안 하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옆에서 대학생 같은 친구인데 얘가 세법을 공부했어요. 친구가 얘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 말하죠. 난차한다고. 네.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얘 증여 신고한다. 뭘 먹어요? 네. 가산세 부과돼요. 가산세. 이게 원래는 다 자식한테 뭐 차나 사주든 뭘 하든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돼. 지금 그 금액이 얼마 초과하면은 2천만 원. 지금 바뀌었죠? 요즘은 5천만 원. 네, 작년에 바뀌었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은 되죠. 왜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즉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행을 안 하면은 국가에서 뭘 하냐면은 이거 괘씸하네? 뭐래요? 괘씸하네 하고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럼 가산세는 뭐 부과를 하냐? 가산세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요. 뭐요? 신고를 네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으로서 예.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납부는 얘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얘가 납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신고 안 한 게 더 괘씸해요? 납부 안 한 게 더 괘씸해요? 네. 신고 안 한 게 더 괘씸하죠. 그러면은 신고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온 세금에다가 몇 프로를 가산하냐면은 20%를 가산해요. 20%. 납부가 해야 되는데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는 자 신고까지 해서 얘가 착하게 근데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납부가 안 했을 때는 0.03% 하루당 0.03%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는 거죠. 100일 되면 얼마예요 이게? 100일 되면은
3% 정도 되죠. 100일 정도 3%. 이것보다 훨씬 적죠. 자, 네, 우선 신고를 하세요. 아니 납부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고를 하면 얘는 착실하게 신고를 했는데 납부 안 하면 왜 납부 안 하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뭐라고 없어? 돈이 없어요. 네. 네. 우선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근데 신고를 불성실한 이유를 보니까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이유를 보니까는 요놈이 뭐요? 부당하게 즉 뭐 허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로 하고 어떤 경우는 부당하게 신고를 안 했다. 얘가 신고해야 될지 알면서도 안 하고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법에서는 악이죠. 알면서도 안 하고 내가 신고해야 될지 알면서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깜빡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선의는 뭐예요? 그냥 안 하는 거. 즉 부당하게 안 했어요. 뭐 괘씸하네. 그래서 2배로 올립니다. 2배. 근데 얘가 신고하긴 했어요. 신고하긴 했는데 뭐요? 적게 신고한 거예요. 즉, 자 1억으로 신고했는데 한 8천만 원만 신고한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고 8천만 원만 신고했을 때는 이때는 신고하긴 했는데 얘가 모르고 한 거니까 네, 깎아주자. 그래서 10% 과소신고세는 10%. 근데 과소신고하는데 이놈이 과소신고하는데 알면서도 과소신고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알면서 알면서 네, 부당이거든. 부당. 네, 악이거든 악이. 이게 악의는 40%, 선의는 10%. 네, 모르고 안 했어. 모르고 안 했다고 하면 우기해야죠. 그죠? 우기가 어차피 우기가 되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증빙자료 제출해버리면 이제 말이 없어져.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면 부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절대로 선의로 안 봐줘. 세무사나 대기관리사나 공개회사는 절대로 선의로 안 봐줘. 얘들은 세법에서 나를 전문적 지식 갖고 있는 분들인데 얘들이 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권도 가면은 어떤 사람 자격증을 따는데 단체 자격증을 안 따는 사람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안 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뭐 때문에 만약에 특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사범 자격증이죠. 사범 자격증 따게 되면 얘들은 과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웬만히 하고 싸우면 안 돼. 친구 중에 한 명이 컴퓨터 사범이거든요. 그리고 좀 고등학교 때도 유명했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딱 그거 있거든요. 걸리면 죽는데 자기는 그렇게 되기 전에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자격증도 이것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많이 피해버려요. 아예 이런 거 안 한다. 걸리게 되면 무조건 얘들은 부당해요. 저희 같은 세무사. 아무튼 자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납부 불성실도 우리가 이것도 어차피 가산세를 부과하면 가산세도 언제까지 가산금을 내라 나오잖아요. 가산세를 내라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안 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만약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신고 납부를 불성실 안 했어요. 그러면은 고지서에 자, 7월 31일까지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세요. 나와요. 근데 나는 돈 없다. 배째라고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째라고 누워있으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뭘 부과시키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이 금액에 대한 7월 30일 일기하고 얘가 8월 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우리가 국가에서는 뭐 돈을 안 냈으니까 뭘 붙여야 돼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대출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뭘 부과해요? 이자를 부과시키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연체이자. 국세도 맞잖아요. 국세도 연체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뭐라 하냐면은 연체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가산금이라는 거예요. 가산금. 자, 그러면은 가산금에는 두 가지 가산금 누가 구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가산금하고 중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가산금은 하루만 연체를 해도 무조건 세금 때려버려요. 옆으로 이 일반 가산금이 3%. 중가산금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은 한 달까지. 딱 한 번만. 그런데 얘가 한 달 지나서 3% 매기든 말든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나 돈 없다, 못 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중과상금. 여기다가 플러스 3%에다가 중과상금 0.1%. 1.2%. 천분의 10이 되죠.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은 중과상 여러분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가산세를 해서 총 본세하고 가산세가 얼마 내야 있다. 10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루만 늦어도 얼마 더 내야 돼요? 네. 하루만 늦어도 3만 원을 더 내야 되죠. 그런데 3만 원을 넘어도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매달 몇 프로? 월 1.2%를 가산해요.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6개월을 기다렸다. 6개월을 기다리면 얼마예요? 네. 3만 원에다가 중과상금 5개월분이죠. 몇 프로? 5개월분이면은 6%니까 6만 원을 해서 109만 원. 자, 그런데 나 이것도 돈 없다, 못 내겠다. 버티면 어떻게 돼요? 네. 버티면은 이 중과상금은 언제까지? 5년까지 계속 부과해요. 네. 몇 개월? 60개월, 5년. 60개월까지 계속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70%. 71% 되나요? 70, 60%, 20, 71% 되죠. 그럼 총 몇 프로? 75%. 그럼 얼마요? 75만.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내야 돼요? 5년 지나서 내면 175만. 1000만 원이면 1750만. 1억이면 1억 7천만 원. 1억 내야 될 사람 뭐예요? 돈 넣고 또 이제 못 낸다. 자, 건물에 대해서 1억 정도 세금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못 낸다고 버텨요. 보통 너무 아까울 것 같은 데 1억 정도 세금을 내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돼야 돼요. 세금. 저 버틴 소득이. 그럼 건물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면은 자, 그래가지고 6개월도 안 되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배째나 못 내겠다. 60개월까지밖에 부과를 못 시켜요. 60개월까지밖에 국가로. 자, 그럼 가져가고. 예?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배째라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배째라고 그래 계속 째고 있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경매 넘어가요? 그러면 딱 아버지가 보세요.
압류 걸려가지고 압류 걸리면 이제 법원한테 이거 경배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공지를 하죠. 갖고 들어가고. 근데 자 15억에 만약에 20억짜리다. 그러면 평가사가 딱 법원에서 이거 평가해달라고 딱 가요. 근데 자 딱 그러면 평가사한테 가면 현장에 주인들 있잖아요. 주인들이 뭘 일반적으로 딱 경매 들어가면은 바로 가서 다 내요. 바로 가서 압류 들어가면 바로 가서 다 내요. 근데 정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행복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안 내고 안 낼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그때 버렸을 때 내면 되는데 다 써버려. 다 써버려. 그리고 세금이 많으니까는 내가 세금 만들어도 얘들 나한테 뭐라 하겠냐? 뭐라 강제성이 없거든요. 솔직히 나한테 어떤 공권력 행사를 못하거든. 압류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겠냐고 버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실제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는 경매 들어오면은 못 막는 거예요. 압류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가 딱 들어오면은 법원에서 평가사한테 요거 평가해 주셔야 나와요. 그러면 평가해갖고 이것을 보통 우리가 현장 가서 조사, 평가사한테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2차 마시는 건가요? 2차 마시는 건가요? 네, 2차도 다 같습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 이름 나오고 신문 보시잖아요. 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적 방법, 원가방, 시장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성 평가를 시장성 하는 것은 시장성,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수익 방식으로 하는 생각. 그럼 시장성은 주택, 원가 방식은 공장.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걸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딱 시장성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딱 이게 상가라면은 요거 7, 요거 한 3, 2, 요거 1 금액 평가하고 이 비율을 해가지고 금액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상가 건물은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들은 원가나 상가 건물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이 자 여러분들 시장 갖고 시장 갔는데 상가 건물 1억이다. 그러면 요거 땅 사고 건물 짓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땅 사고 건물 짓는데 네. 4억 5천에서 5억 5천. 물론 신규 건물 경우 한해서 신규 건물 경우 한해서 4억 5천 5억 6천. 원가 방식 들어가버리면 10%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 안 되면 또 떨어져요.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주택 같은 경우 주택 시장에서 평가한다. 그럼 이게 한 7, 수익 방식이 공장이 이 정도, 원가 방식이 이 정도. 그러면 뭐요? 주택이 수익이 나와요. 뭐 주택이 뭐 한 달에 월세가 막 200, 300씩 나오는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근데 떨어진 것만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맞춰요. 이게 만약에 6억짜리면 한 평가를 5억 8천? 이 정도 평가를 해줘요. 아예 확 떨치진 안 하고 한 5억 8천 아니면 5억 9천 그 정도를 평가를 해줘요. 시장이 6억이 거래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봐가지고 시장 상황도 다 고려해가지고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괜찮잖아요.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 15억짜리 평가했는데 15억짜리를 아니 20억짜리를 한 19억 5천을 평가해줬어요. 이 사람 또한 나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평가사 딱 가면은 이거 평가 경매에 들어와서 평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사람들 평가 금액이 처음에 공개해요. 그럼 높게 평가해줘요. 자, 아는 사람들. 내가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압류가 들어와서 이 금액을 평가해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높게 평가를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은 평가사가 뭐요? 가서 뭐 선물도 하나 주고 그런다. 낮게 평가하면 금액만큼 아니요.
이게 19억 9천짜리인데 만약에 15억에 됐다. 이대로 낙찰 잡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평가사가 20억짜리인데 20억짜리인데 그래 내가 잘 해주고 있는데 내가 21억에 평가해줄게 이렇게 해줘요. 왜? 이 금액은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뭐야? 아주 큰 이게 법적으로는 뭐냐면 30% 이내 정상적 가격의 30% 이내라면은 잘못된 평가를 안 봐요. 그럼 답 30%가 얼마죠? 20억짜리인데 30% 이내잖아요. 잘못된 평가를 안 봐요. 뭐 21억, 20억짜리 21억에 평가해서 잘못된 평가를 안 본다고. 자, 그러면서 21억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자기도 모르니까 실제로 뭘 알아? 법원에서. 물론 많이 그 보니까 대충 이런 건물들 얼마 정도 나오고 있다 그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해놔도 못 알아듣잖아. 그럼 대충 잘 평가 금액 대충 맞춰서 그래 21억 딱 결정을 해요. 그럼 경매가 최초 경매가가 20억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1억의 경매를 받았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유찰료가 얼마예요? 네, 10%까지. 네, 10% 가면 대략 한 18억. 네. 한 번 더 유찰료가 얼마예요? 네, 16억 1.8가니까 2천. 두 분만 유찰료고요. 여덟 개 날라가고. 현재 시장에서 그냥 좀 여유 갖고 팔게 되면은 한 20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세금 안 냈다고요? 자기는 요 세금 사업 손해보고 또 세금은 세금도 보고. 원래 그 안에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압류 들어가면은 압류부터 풀어야 돼. 아니면 빨리 팔아갖고 이 사람한테 그냥 압류를 계약금으로 압류를 해지한 조건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조건도 있어요. 네. 압류 해지한 조건으로 계약금 지급하면은 압류를 해지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세금 안 냈다고? 국가에서 세금 안 냈다고 막 쫓아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하면은 나 가면 압류 걸면 돼. 근데 쫓아다니는 뭐예요? 압류 걸 게 없어서. 여기가 숨겨놓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들 가면은 저기 세무조사팀 있죠. 세무조사팀. 법인이나 소득세 보면 파트에 세무조사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쫓아다녀요. 이게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세금 안 된다고 세무조사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숨겨놓은 거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쫓아다니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네가 안 내면 중간세금 물리고 끝까지 안 내봐. 몇 개월까지? 60개월. 왜 60개월 정했을까요? 네. 국가의 일반적 국가 채권은 5년 점유시고 5년 지나면 뭐예요? 여기 하나씩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 근데 주의하실 것은 가산금하고 가산세는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이 불성시한 것에 대해서 가산세하고 온 세금도 들어가는 거고 가산금은 연체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연체이자는 뭐예요? 제가 계산을 했지만 뭘로 계산했어요? 단위로 계산했죠? 만약에 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연체했을 때 공리로 계산하면 사치가 되는 거죠. 국가가 사치 사업하는 건 돼버린다. 그래서 단위로 계산.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는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있죠. 얘가 신고를 안 했는데 깜빡할 수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안 그러나요? 살다 보면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깜빡했는데 신고 날짜가 어제였어. 어제까지 했어.
그럼 자기는 가산세 신고 부서까지 20%를 억울하잖아. 하루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50% 깎아주거든요. 언제까지 신고하면은 한 달까지, 개항 후부터 한 달까지 신고했을 경우에는 50% 감면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자, 국가가 이것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 안 하면 일일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세무공무원 몇 명이에요? 세무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저기 북구청, 강주 북구청에 세무조사과 세무공무원이 몇 명이냐면은 북구청 전체를 관람하는데 5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이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신고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갖고 세금을 다 부과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신고를 했는데 그 기간이 정상적 기간이 아니면 그때 가산세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했는데 깜빡 안 하다가 만약에 한 달 전까지 했는데 이 사람 깜빡한 거니까 50% 감면해주고 그 한 달 이후로 몇 개월까지 최고 6개월까지 신고하면은 20%로 감면해준다. 내가 그래도 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다음에 가산금은 보셨으니까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 있죠.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말이 비슷하잖아. 말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게 하기 좋거든요. 시험장에서.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보충학습 봐볼게요.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 자, 가산세는 뭐요? 가산세는 산출 세액에서 뭐요? 20% 가산 세액에서 계산하는 거고, 가산금은 뭐요? 본시와 가산세 합친 고지 금액에서 부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은 자, 가산세는 의무불이행, 즉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이행하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요?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고, 가산금은 연체이상입니다. 연체이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가산세는 신고 납부한 조세에다가 적용하는 거고, 신고 납부한 조세에다가, 즉 내가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신고 납부 안 한 본세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고지서를 갖고 가산을 시키는 거예요. 고지서를 갖고 그 정도만 하면 되죠. 자, 이게 예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험장에 제일 어려운 유형이 이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중에 가산세는 납부분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맞죠? 세액에 가산하여. 이 경우 가산금 포함하지 아니한다. 네, 맞죠? 국세를 납부고 이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맞죠? 100분의 3. 그 다음날 바로 3%. 그 다음에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 네. 그 다음에 체납된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는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부고지서에 두 이상의 세목이 변기되어 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네. 금액이 중가상각금 적용 한도는 고지서별 100만원. 요거까지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리고 하나하나 고르는 문제가 제일 어렵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라고 기억, 니은 맞는 거, 니은, 디귿 맞는 거 하면은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 알아야지 맞춥니다. 독촉과 최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충학습에 있는 면세점 있죠. 면세점 그것만 체크할게요. 취득가액 75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취득세 75만원에다가 4.6% 해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 나오나? 4.6%하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4.6% 얼마나? 얼마나 오나요? 네? 5천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드러내지 마라 이거는. 그다음에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면적이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0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네, 100평이죠. 네. 자, 한 평은 몇 제곱미터예요? 네. 전문가는 거기서 더 나와야죠. 3.3075. 3.3075. 네. 3.3075. 그다음에 뭐 종업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자, 그리고 면세 기준은 소액 징수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기다려봤는데 2,000원 이하입니다. 2,000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가 면제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은 나오긴 나왔는데 징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왔다 갔다 버스비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죠? 왔다 갔다 버스비도 안 나오는데 이거 내리라고 오면은 화가 나겠죠. 자, 그다음에 비과세 요약하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